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한의학적으로 기혈수가 부족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걸 하나씩 찾아서 보강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허약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면 전체가 좋아져요. 전체가 어디가 아파 이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라는 건 몸 전체를 관장을 해요. 혈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진액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머리 끝과 발끝이 동시에 좋아져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좀 근본이 되는 문제를 딱 치고 들어가면 그 부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가 허약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운이 허약하다, 근육이 약하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추위를 많이 탄다, 허약하다, 빨리 피곤해진다, 그리고 체격은 좀 말랐다, 얼굴은 허여멀건해, 핏기가 없어. 여기서 이제 기 얘기하면서 또 혈 얘기를 방금 은연중에 했죠. 핏기가 없다. 기와 혈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섞이냐. 기가 허약한 사람은 소화력이 일단 약해서 피를 만들어낼 만한 좋은 영양소를 못 먹어요. 그래서 혈색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나쁜 결과물로 혈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혈을 도와주는 약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아직 쓸 수가 없어요. 혈액을 만들어주는 약재를 쓰면 흡수도 하나도 못하고 부작용이 나버려요. 그래서 기가 허약한 게 주안점이면 기 먼저 보강을 해줘야지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넣으면 택도 없어요. 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는 뜻으로 옛날에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기가 없다, 기력이 없다, 기운이 없다, 거의 에너지와 같은 글자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관장하고 파워를 내고 근육이에요. 근육. 딴 거 없어요. 그냥 근육에 힘이 있냐 없냐, 이게 기가 있냐 없냐, 근육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 근육 퉁퉁한 사람들은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근육이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 근육이 움직이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래서 발생한 열이 많기 때문에 손발도 따뜻하고, 그 열에 의해서 몸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추위도 덜 타고 심리적 기운도 이렇게 상승돼 있고 잘 저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기가 약한 사람들, 살다가 큰 수술하고 허약해지면서 기가 약해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많죠, 그런 사람도. 근데 주로 이게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가 않아. 빼창 마르고 근육이 발달하지도 않고 운동 아무리 해도 근육 잘 안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기가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육이 기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외부에 있는 근육 말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근육에 의해서 하는 거고, 횡격막 근육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리고 소화기, 위장, 소장, 대장, 이거 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영양을 흡수하고 영양을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분도 흡수하고 이 작용을 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 위가 이렇게 갈비뼈 밑에 배꼽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기가 약한 사람들은 위가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배에서 이렇게 두드려 보면 물소리가 나요. 그리고 본인도 물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맨날 꾸럭꾸럭 출렁출렁출렁. 물소리가 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분이나 영양소는 우리가 먹고 30분, 1시간, 길어도 2시간 지나가면 소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소장에 들어가면 영양소부터 이렇게 쫙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최종적으로 대장에선 수분까지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장 내에 수분이 고여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위는 수분이 들어오면 30분 내에 소장으로 빨리 빼내버려요. 근데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위장에 물이 고여 있어요. 출렁출렁. 이 힘이 없어서, 위가 수축력이 없어서 여기에 계속 수분이 고이고 수분이 저류하는 현상이 생기고, 내가 물을 많이 먹어도 혈관 안으로 수분이 가지 않고 맨날 내장에만 수분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과 수분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 있고, 배에서 맨날 물소리가 나고 소화가 느리고, 영양을 흡수 못한 상태로 대변을 보기 때문에 변이 무르고 소화 안 된 내용물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살을 안 찌고 영양이 결핍된 상태로 가고, 그리고 위장 수술을 했다거나 장기 일부분을 제거를 했다거나 그러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기가 허한 형태로 좀 체형이 바뀌어버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저혈압 경향이 있어요. 음식을 잘 흡수를 못하고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양분이 소화기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소화기로 쭉 흡수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혈관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늘 부족한 상태여서 혈압이 약하고 저혈압이에요. 어릴 때부터 쭉 저혈압인 사람들은 맥을 못 쳐요. 항상 메가리가 없고 지치고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해하는 거죠. 저혈압인 경향이 있고, 많이 허약한 사람들은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요.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눈도 이렇게 근육의 힘으로 뜨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렷하게 뜨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한 반쯤 이렇게 겨우 힘들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눈이 좀 힘이 없다, 이런 형태도 보이고, 또 요거는 특징적인 현상인데, 말을 하면 입안에서 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이 옆에서 침 거품이 이렇게 잘 생겨요. 이 침이 좀 끈적끈적하고 맑지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기가 허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그 위에 음식물이 계속 고여 있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음식물이 들어 있어요. 계속 다음 밥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배고픈 느낌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음식 먹는데 흥미가 없어.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알약 하나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음식 쳐다만 봐도 좀 싫고, 그리고 좀 비이상하는 음식을 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강하게 호소해요. 메스껍다, 비이상한다, 싫어하는 음식이 많은 거죠. 음식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비위가 약하다, 이런 말들이 기가 약한 환자들, 이런 체질군에서 비위가 약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보면 이 기가 약한 사람들은 혀에 이렇게 치흔이 생겨요. 혀도 근육이거든요. 이게 탄력이 있게 탱탱해야 돼요. 근데 혀도 흐느적 이렇게 늘어져 버린 거예요. 늘어져 버리니까, 혀가 늘어지면 옆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죠. 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가 눌려서 여기에 자국을 내는 거예요. 이 치흔인, 치아의 흔적이라는 뜻으로 치흔이라고 하는데, 요게 치흔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 기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도 굉장히 피곤할 때,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근육이 무력해졌다는 얘기예요. 혀의 상태를 보고 내가 피곤하구나 안 피곤하구나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내 근육이 이완 무력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가 허한 사람들의 특징이 땀을 흘리면 지쳐요. 땀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형태로, 안 그래도 부족한데 몸의 체액이 이게 쫙쫙 빠져나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맥을 못 쳐요. 여름에 땀 좀 흘리고 나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 특히 시원한 땀이 아니라 식은땀, 체력이 고갈되는 땀을 흘리고, 잘 때 막 땀 많이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허약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가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은땀.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말초 순환, 근육, 혈관, 수축력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말초, 심장에서부터 먼 곳까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고, 예를 들면 이게 근육을 강화하면 손발 찬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가 허한 사람도. 근육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손발이 차가워졌을 때 근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계속 쓰면 결국 손발이 따뜻해져요. 말초까지. 근데 나는 손발이 차, 그러면서도 이게 기가 허한 사람들은 이 힘이 들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체 기력이 약하니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이 손발 찬 걸 해결을 잘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기가 약한 것을 제가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해 드리면, 이렇게 기운이 계속 하강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에너지가 없고 파워가 없고 자꾸 빠져나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약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재가 환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기가 허한 사람한테 추천하는 약재가 환기인데, 환기는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기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내 몸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식은땀이 흘릴 때 환기를 먹고 기운이 없을 때 환기를 먹으면 일단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근육이 풀리고 무력해지고 느슨해지는 걸 막아줘서 이렇게 탄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가 처지는 것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가 약해진 사람 같은 경우에 항문 아래쪽이 빠지는 현상도 생겨요. 자궁이나 이 항문이 빠지는 현상이 잘 생겨서 이렇게 치질이나 이런 게 잘 생겨요. 그래서 환기 같은 걸 먹으면 수축력이 생기고 상승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환기가 그래서 치질에도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보다 나가는 걸 막아주면서 땀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막아주고 올려준다,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가 허한 모든 증상에 다 효과가 있어요. 환기 하나만 먹어도, 나머지 복잡하게 막 처방 안 해도 환기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환기는 어떻게 먹냐? 하루 분량이 한 8g 정도라고 보면 돼요. 8g을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냄비에 넣고 1시간만 끓이세요. 높은 불 말고 끓을락말락 하는 정도의 불에 1시간 정도만 끓여서, 물량은 상관없어요. 본인 먹고 싶은 양을 넣어서 하루에 하여튼 8g 이렇게 먹고 나면 훨씬 더 기운이 난다, 좀 활력이 난다, 좀 덜 처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거 꾸준히 먹어도 별 부작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먹어도 되고 90 어르신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부합해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그게 아닌 분이 먹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막아주고 상승시킨다고 했잖아요, 환기가. 근데 원래 기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이 안 돼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이 환기를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해져요. 그리고 상승하는 느낌 때문에 압력을 느껴요. 아까 저혈압에 기가 허한 사람은 저혈압이라고 했는데, 이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뭐 이렇게 약전 같은 데 보면 뭐 고혈압도 좋아진다 하는데, 그건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기가 허한 고혈압 환자들을 구분해내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고혈압 환자는 드시지 말라. 그리고 얼굴이 벌겋고 상열이 되는 사람, 여기에 압력을 느끼는 사람, 여기가 덥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쭉쭉 빠지고 뭔가 땀 흘리면 힘들고 치은이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리고 이제 체격도 뚱뚱하고 피부도 이렇게 막 검칙칙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피부가 허옇고 말랐고 배에서 물소리 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그런 분이 먹어야지, 아닌 사람들은 별로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환기차로 계속 드셔도 되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근육을 좀 보강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삼계탕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8g 넣으면 됩니다. 삼계탕이랑 같이 드시면 상승하는 기운과 동시에 단백질도 보충이 되고 몸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소화 흡수도 삼계탕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 혈, 수, 이 세 가지를 잘 벗어나지를 않는다. 기가 뭐냐, 혈이 뭐냐, 수가 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혈이 제일 빨리 와닿을 거예요. 그냥 혈액이에요. 혈액. 우리 몸의 혈액. 모든 신체 활동에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물질을 저장하고, 누구나 혈액이 뭔지는 알죠. 한의학적으로도 혈은 혈액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혈액이 조직까지 도달해서 물질로 쓰일 때, 그리고 분비액으로 분비가 될 때, 우리가 침이나 소화액이나 췌장액이나 모든 분비액, 땀샘, 샘 조직에서 분비되는 모든 것,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액, 한마디로 몸에 있는 수분 중에 혈액을 뺀 나머지 모든 수분을 수, 다른 말로 하면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는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에너지, 기관으로 따지면 근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가 있다 없다,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그런 말을 쓸 때 에너지가 있다 없다, 혹은 근육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기는 거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기가 약해지고 허약해진 사람들. 자, 기가 허약해졌어. 뭐 단순해. 기가 허약해진 상태는 첫째로 배가 안 고파. 위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위장에 있어야 될 우리가 강인한 에너지, 혈류순환, 위의 움직임, 위의 근육,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위가 활성도가 낮아서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겠죠. 배가 안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과식을 못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고, 그리고 소식을 했으니까 체중이 많이 안 나가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간다는 것은 혈액이 많지 않다, 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혈압, 기가 허한 결과물로 모든 게 허약하고 결국 혈액도 부족한 상태, 혈허. 기가 없는 사람이 혈액이 충만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허약한 사람은 혈액이 허한 것을 동반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제를 이 사람한테는 못 씁니다. 쓰면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기를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말했던 게 환기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늘어진 근육, 이완된 조직들을 이렇게 수축시키고 압력을 위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니어르게처럼 늘어졌던 사람이 환기를 먹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면서 기운이 이렇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 상승 기운을 좀 만들어줍니다. 환기랑 세트로 잘 들어가는 게 인삼이겠죠. 만약 이 환기와 인삼 세트를 이 기가 허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기가 허한 사람인데, 이 반대인 사람들, 맨날 과식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고혈압이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액 양이 많고 몸이 막 부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뜨기 시작해요. 압력이 몰려서 막 답답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편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기가 허약해져서 긴 시간이 흘러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분들은 몸 안에 불씨가 약해졌다. 불씨가 뭐예요? 불을 일으켜 세우는 요 조그만 불, 요게 강력한 사람들은
보면 조금만 연료를 주면 이게 불이 확 타올라요. 그런데 불씨가 너무 허약해지고 약해진 사람들은 후 불어버리면 꺼져버려요. 촛불이나 라이터 불처럼 후 하면 꺼지는 그런 약한 불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체온 자체가 낮고 추위를 많이 타고 뱃속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겠죠. 당연히 소화를 못한 게 뭘로 나오겠어요? 설사. 맨날 설사를 해요. 온도가 약해가지고 뭘 먹으면 설사하겠어요? 소화하기 어려운 거. 소화하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날 것, 돼지고기, 기름 많은 거, 회 이런 거, 과일, 채소 이런 거 먹으면 한번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를 확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이런 음식이 나는 안 맞아 하고 막 가리는데 안 그래도 소화력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을 막 가려버리니까 점점 야위고 먹는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방에서도 너무 체질식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설사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너 체질에 안 맞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허약해져요. 더 허약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익히지 않았으니까 익혀 먹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자. 익혀서 먹으면 설사를 안 해요. 이 분들은 이렇게 불씨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완전히 몸이 체온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약해지고 소화력도 극도로 약해져요. 요 조그만 불씨를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조그만 불씨가 꺼질랑 말랑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커다란 장작 가져와서 이렇게 턱 얹어 놓으면 요 불씨가 장작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를까요? 불은 타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해 하면서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확 넣어주면 이 불이 활활 타오를까요? 작은 불씨, 힘이 약해진 불씨는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아주 야들야들한 종이, 나뭇잎 이런 거 바스락바스락 하는 거 이런 거 주면서 요거라도 좀 태워봐. 지금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점점 힘이 커진 불이 되면 장작도 태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순서에 맞게 자그마한 태우기 쉬운 것부터 줘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음식으로 따졌을 때 갑자기 소화력이 조금 좋아졌어. 이런 허약한 사람들도 소화가 갑자기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이제 나 못 먹었던 거 이제 보상을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뷔페 가서 이거 허겁지겁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조금 소화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장작 같은 소화 안 되는 이런 헤비한 음식들 이런 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양도 소화가 잘 될 때도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다. 불꽃이 살아나게. 이것도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거. 불씨가 살아나게. 혈액순환을 시키고 운동은 내 몸에 혈액이 빨리빨리 돌면서 내 몸의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가 다 빠져서 너무 약해진 사람이 운동을 한번 해서 복구를 해보겠다. 제가 운동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본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기가 너무 허약해서 내 몸 전체가 무력화되고 근육이 다 빠진 사람이 제가 운동하라고 한다고 뭐 먹는 것도 부실한데 그렇게 갖다 다 써버리면 기가 더 빠져버려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그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불씨인지 아니면 살살 후후 이렇게 조심스럽게 불어야 되는 불씨인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한테 맞는 그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살살 걸어보고 내 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피곤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요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기운이 나는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운동을 안 하다가 오늘 운동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좀 돼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다음날 돼봤을 때 평가를 해야 돼요. 기가 너무 빠진 사람은 다음날 막 녹초가 되고 실신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정도의 운동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강도를 줄여서 해야 되는 거고 아이고 나는 기운도 너무 없는데 운동도 나는 못하는가 보다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나에 맞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량은 차근차근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현재 나의 불꽃의 수준에 맞는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너무 차다 보니까 뜸도 많이 뜨고 복대도 하고 온열 찜질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반신욕도 많이 하고 좋아요. 지금 너무 차니까 외부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하는 열은 내 몸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내 몸으로부터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차근차근 늘려나가서 내 몸 안에 불꽃을 키워나가긴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무리한 운동을 못할지언정. 이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항상 온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허는 제가 근육 감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그만큼 열도 나지도 않고 운동 효과도 안 나고 체온 유지가 안 됩니다.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식사를 할 때 이 복부의 온도, 체온, 혈액의 온도가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걸 소화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식사할 때 혹은 식사 전에 이렇게 두툼한 파카를 껴입고 내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한동안 막아줘야 돼요. 한 30분 정도 껴입고 있다가 좀 덥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식사를 하면 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근데 지금 별로 춥다 느끼지 않다고 해서 뭐 그냥 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열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아있는 열이 없어요. 그때 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기가 허약한 사람이 내 몸 안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어떤 개념으로 식사와 운동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몸 안에 불씨가 굉장히 작아진 그 느낌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거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이거 조금 험하게 다루면 자꾸 약화가 돼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불씨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거의 느낄 수 있어요. 불씨가 작은 사람은 자기가 불씨가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갑고 내 몸의 온도가 유지가 안 되고 몸에 열이라는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냥 파리하고 창백하고 하얀색이고 혈을 봐도 붉고 혈액이 충만한 색깔이 안 나오고 허연색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기가 많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덥다 그러고 갑갑해하고 시원한 걸 좋아하게 되고 음식도 시원한 걸 먹어야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피부는 이렇게 가렵거나 열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들, 열 반응들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열이 몰렸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혓바닥이 이렇게 붉거나 갈라지거나 건조하거나 메마른 이런 현상. 열에 의한 이제 열이 너무 많아도 그것 자체가 진액을 고갈시키면서 건조 현상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열이 많은 사람, 상기가 많이 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아요. 빨리 안 지치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샥사부작거리면서 다니고 말도 엄청 많아요. 기가 많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일단 말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어들어가. 말할 힘이 없어. 소리도 이렇게 적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여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의 힘으로 인해서 말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없는 사람이 말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그냥 기가 다 빠져버려요. 말 좀 많이 했다가는. 기가 허약한 사람,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을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에 대한 자세, 음식을 먹는 습관, 기준, 규칙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음식 종류보다. 그래도 자꾸 종류 물어보니까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약재 종류로 조금 강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인삼이 열을 많이 내죠. 기본적으로 황기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감초, 대추도 기를 올리는 축에 속하는 약재예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뭐 생강, 계피, 부추 열을 내고 성향이 좀 매운 성향이 나고 강한 성향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마늘, 양파 이런 게 다 기를 올리는데 문제가 기가 너무 약해져서 혈까지 고갈돼서 몸에 진액이 고갈된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불편해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점막 기능들이 다 약해져서.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것들은 만성질환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이런 계통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몸에 진액이나 혈액이 너무 고갈된 사람은 이 기를 올리는 이런 약재들은 재료로부터 나와요. 몸에 진액이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로 인해서 부스트 업을 할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약간 카페인 같은 역할을 해요. 각성작용, 항진작용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처럼 이렇게 부작용이나 불편한 감을 그렇게 많이 유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고 안전해요. 음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좀 성량이 차지 않고 소화가 쉬운 열을 좀 낼 수 있는 고기들 대표적인 게 닭고기입니다. 이게 몸이 찬 사람한테 제일 편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계란은 어떻게 먹어도 다 좋은데 삶아서 먹어도 괜찮은데 삶아서 먹었을 때 이 노른자를 조심해야 돼요. 삶은 계란에 노른자를 기가 약한 사람들은 잘 처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가 허약하고 이런 분들은 소화액이 되게 묽어요. 소화액이 강하게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른자를 포함해서 뭐 질긴 고기, 강한 소화액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삶은 노른자는 위의 운동성과 이 소화액의 강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된다. 고구마 많이 먹으면 이게 소화 안 돼요. 이런 분들. 이런 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밥은 열을 내는 찹쌀이 이분들한테 좋아요. 이분들이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채소 같은 거를 먹으면 자꾸 설사하고 탈이 나니까 채소를 잘 안 먹는데, 채소 반드시 드셔 주셔야 됩니다. 채소를 먹는 방법은 이걸 먹었을 때 설사를 하면 데쳐서 삶아서 먹고, 이 기가 허약하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비인 사람도 많아요. 뭐 안에 진액이 많이 고갈돼서 변비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변비인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왜? 이 변비인 사람한테 설사는 조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변비라도 허약한 사람들이 변비 쭉 하다가 설사 한번 쫙 하고 나면 확 고갈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생으로 먹어도 계속 변비 상태가 지속이 되는 사람은 굳이 안 데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채소를. 그리고 채소하고 과일도 먹으면 잘 탈이 나니까 잘 안 먹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과일을 익혀서 드시라.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과일을 익혀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후라이팬에 이렇게 익혀서 먹어도 과일 꽤 맛있어요. 사과, 배 이런 것들 익혀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에어프라이어, 뭐 전자레인지도 괜찮아요. 과일 충분히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막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체질에 따라서 푸른색은 안 먹고 뭐 흰색은 먹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제가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요런 거, 매운 거는 점막이 얇아서 잘 못 버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봐봐요. 얘는 삶아도 맵잖아요. 얘도 익혀도 매워. 얘도 그래. 근데 얘들은 보세요. 익히면 안 매워. 그럼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가공을 해서 순화시킬 수 있는 향신료 개념의 음식들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수분 대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금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저염식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수분이 갈 때 수분이 지 혼자 가지를 않아요. 몸에서 수분이 세포벽을 통과하고 장벽을 통과할 때는 항상 누구랑 같이 간다? 이 나트륨이 수분을 이동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전해질 균형을 일부러 불균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삼투압을 형성시켜서 물이 가는 길을 뚫어줍니다. 소금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 물의 이동을 차단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가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금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경우에 일반적인 소금의 불순물들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용융소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첨도시의 고온에서 소금을 용융하게 되면 이 소금이 NaCl이 원래 금속이에요. 상온에서는. 이 금속이 녹는 것과 같은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은 이게 용해되는 거라고 하고, 금속이 액체가 되는 것을 용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만들게 되면 이 순수한 NaC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순수한 NaCl은 아까 물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잘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나트륨은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소금은.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용융소금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여기 체질 얘기를 내가 잘 안 하는데 자꾸 체질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서, 제가 체질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자꾸 나는 무슨 체질이야 라고 자기를 고정하려고 그래요.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그 체질 얘기를 안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를 한방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소음인으로 분류를 해요. 소음인들은 따뜻하고 달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맞아요. 꿀, 영양분을 굉장히 안전하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꿀이라든지 탄수화물 중에서는 감자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아지고 당뇨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면서 채소류, 과일류 이런 것들을 점점점 늘려 나가야 돼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당의 위험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줄여야 돼요. 꿀, 감자, 찹쌀 이런 것들은 줄이면서 다른 것들의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내 불씨가 약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이 돼 있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음식의 종류, 가지수를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그 다양성이 높았을 때만이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데쳐서 먹고, 계란을 먹되 노른자 빼고 먹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가지수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까? 닭고기 먹고 계란 먹고 청국장, 낫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어보면서 나한테 자꾸 적응시키고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지수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음식의 양,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한선, 하한선, 체중이 적게 나가고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력 때문에 과식을 하면 위가 멈춰버려요. 근데 너무 소식을 하면 체중 감소,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서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이 한선, 체중이 안 빠지는 이 선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음식의 종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걸 다양하게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분들 소화 안 된다고 적게 먹다가 계속 체중이 빠지는 단계로 들어가면 몸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체중 감소가 이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 몸에 체액이 줄어들고 진액이 줄어들고 혈액이 부족해진다. 진액이 줄어들고 혈액이 줄어들면 세포는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 기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을 드셔야 됩니다. 소식의 기준은, 중요한 기준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량, 그 정도를 드셔야 되고, 과식의 기준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내가 요만큼 원래 한 반 공기 먹었어. 근데 반 공기에서 2숟가락 더 먹으면 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 숟가락 먹어보고 다음날 평가를 해봐야 돼요. 괜찮은지 아닌지. 적은 양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나한테 선을 넘는 게 뭔지 이걸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칸을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 칸이 되게 좁아요.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반 공기밖에 못 먹는 사람은 요 상한선과 하한선의 요 차이가 밥 한 숟가락 차이예요. 한 숟가락을 더 먹으면 체하고 한 숟가락보다 더 적게 먹으면 살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걸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환자 상태를 아무리 잘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환자 본인이 나의 상한선이 뭔지, 체중이 안 빠지는 하한선이 뭔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선인 경우도 있어요. 맨날 똑같이 먹어야지 문제도 안 생기고 체중도 안 빠지는 그런 선에 수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극도로 이렇게 영양이 좀 부족해지고 식사량이 줄어서 조금이라도 저도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환자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체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중에 대해서 강박이 있어요. 강박. 빨리 체중을 회복해서 나도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 빠지면 스트레스 받고 조금 늘면 좋아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때문에 자꾸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약간씩 초과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많이 약해진 분들은 치료 초반에 절대 이 체중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체중에 집중하는 순간 치료도 안 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체하지 않고 무리 없는 음식을 일정하게 체중이 줄지 않는 고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빨리 먹어서 체중을 회복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체중에 대한 강박은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주 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래도 조금씩 식사량을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 이 소화력이 너무 극도로 약해졌고 허약하고 기가 허해서 많이 못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로 우리가 식사를 세 끼를 딱 정확하게 하고 중간에 잘 안 먹는 게 위가 쉬기 때문에 좋은 식사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기가 너무 허하고 한 번 먹을 때 뭐 세 숟가락밖에 못 먹어. 세 숟가락 먹으면 중간에 못 버텨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좀 먹어줘야 됩니다. 감자를 조금 먹든 아니면 누룽지를 좀 끓여 먹든 과일을 조금 삶아서 좀 먹든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줘야지 내가 필요로 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많은 양을 못 먹는 분들은 더 드셔봐야 소화가 안 됩니다. 딱 문제 안 생길 만큼 딱 먹고 조금 있다가 좀 허전해지면 그때 조금 먹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 괜찮아요, 이때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세 끼만 먹는 방향으로 나중에 한 끼의 식사량을 늘려서 그걸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요 중간 간식은 자꾸 조금 나중에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드시기 위해서 음식의 종류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거나, 내가 이가 약하거나 아니면 좀 거친 음식들을 먹고 싶다, 그래도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삶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갈아버려야 돼요. 갈아서 잘게 만들어서 소화하기 쉽게 그런 형태를 만들면 좋습니다. 채소든 과일이든 이렇게 삶아서 갈아버리면 거의 문제를 안 일으켜요.
적은 양밖에 섭취 못하고 이제 위 기능이 너무 허약해져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체중 감소 환자들, 허약해진 분들이 식사량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상한선과 하한선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실천하시면 탈이 나고 체하는 그런 현상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달에 뭐 한 2번, 3번 이렇게 체하는 분들은 일단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체하더라도 살찌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 내가 소화를 못하면서도 조금 더 살찌려고 자꾸 먹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체하지는 않고 소화는 시켜낸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오버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살이 찌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가 지방이 너무 없어져서 위하수, 위가 처지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복부에 지방이 좀 늘어나도 위를 받쳐주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살이 어떻게든 살이 찌면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체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말라. 살도 안 찔 뿐더러 문제를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약화가 돼 있어서 운동을 해도 효과가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사실상 많이 기가 허약해진 사람들은 걷는데도 좀 무리가 따라요. 걸을 힘도 없다 이런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그리고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일어서서 활동하는데 무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뭘 하면 지쳐버려요. 왜?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그걸로 인해서 혈액이나 몸의 재료를 많이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만 쓰면 고갈이 돼 버려서 뭔가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해도 효과 없고 운동할 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운동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좀 무조건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목표는 그거예요. 나의 운동 능력을 높여서 나의 체력, 나의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서 많이 저장할 수 있게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너무 허약해지고 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 단계를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기 높은 곳이지만 뭐 첫발, 첫 계단은 조금씩 가도 되잖아요. 하나씩 해가면 거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가 허약하고 몸이 약해졌고 좀 만성적으로 아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하고 용기도 없고 불안은 높고 자신감도 낮아져 있고 총체적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요, 대부분.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부터 다스려야 돼요. 내 몸에 부정적인 생각들,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걸 멈춰야 돼.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나는 아파서 운동도 못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하게 타고났을까, 내가 예전에 그런 잘못된 행동만 안 했으면 지금 건강할 텐데,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 부정적 생각으로 치우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좀 멈추고 그것들을 다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이라는 게 뭘까요? 자, 첫째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자기 자신한테 계속 수고했다, 고생했다, 충분히 넌 잘하고 있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고 수준에 못 미치는 존재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탓을 합니다. 그 결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수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큰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라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이 들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실패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뭐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뭐 낙방할 수도 있는 거고, 승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좌절하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뭔가를 해낸다면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겠죠.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구독자분들은 운동 얘기 빨리 하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 난 당장 뭐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운동 못해요. 운동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기분 상태에서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쏠려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돼요. 사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내고 긍정으로 채워서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씩 밀어내고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게 스스로한테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뭔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뭔가를 할 만한데 저거
어떨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두려움보다는 조금 호기심,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어요, 운동에. 지금 기가 허약한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예전에 제시했던 막 너무 강력한 거를 추구를 하지는 마시고 먼저 호흡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걱정, 불안, 초조에 휩싸여 있을 때는 호흡이 들떠 있고 이렇게 흥분돼 있습니다. 긴장돼 있고. 근데 좀 릴렉스한 호흡, 깊이 천천히, 뭐 사람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호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쫓기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긋하게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 그게 내가 쫓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쫓기지 않는 방법, 긴장하지 않고 이완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긴장을 이완을 시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칭부터 몸을 하나씩 내 몸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내 몸이 잘 돌아가고 있나, 관절은 부드러우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계속 이렇게 작동시키면서 작동되는 부위에 혈액을 보내주는 겁니다.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혈액이 덜 들어갔는지, 어디가 뭉쳐 있는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내 몸의 관찰이에요. 내 몸에서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 몸을 관찰하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혈액이 돌게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실 걷기는 운동이 아니지만 걷기를 먼저 해보면서 똑같이 해요. 스트레칭 할 때처럼 걸으면서 내 몸에 어디 아픈 부분이 없나, 내 몸은 잘 작동하냐, 이렇게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10분 걸었을 때는 안 나타났던 어떤 부분이 한 20분 정도 걸으면 어디가 좀 아프고 땡기고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 느낌이 조금 더 걸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계속 관찰을 해요. 우리가 몸을 쓰면서 관찰을 하는 습관, 그리고 이완을 하는 습관,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을 쓸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걷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관찰하는 거. 원체 움직이는 것조차 안 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저강도에서, 낮은 강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늘 추천하는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일단은 목표를 하나 정해야 돼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일까 딱 봤을 때, 자, 먼저 100을 나눌 거예요. 뭘로? 내 나이로. 50으로 100을 나누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죠. 그리고 2라는 숫자가 나왔어. 이게 의미하는 바, 요거는 20층이에요. 내 나이가 50살이면 20층을 한 번에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해봅시다. 내 나이가 65세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미리 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잘 하지는 않고. 여기 1.53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15층. 65세는 한 번에 15층을 올라가야 된다. 이게 최저선이에요.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요 층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멈춘다면, 힘들어서 난간을 짚거나 한다면 내 능력이 평균 65세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일단은 쉬지 않고 저 층을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단 오르기의 목표는 하루에 100층, 요걸 계속 실천을 하면 이 100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50세 때 시작을 해도 하루에 매일 100층씩 오르면 60세가 돼도 100층을 오를 수가 있어요. 100층짜리 건물은 잘 없으니까 보통 뭐 아파트 한 25층 되죠. 요거를 4번, 한 번에 쉬지 않고 25층까지 올라가는 거를 하루에 4번 하면 다른 걸 안 해도 충분한 운동량이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올라갈 때만 계단을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절대 계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25층 정도를 4번 해주면 된다. 요거는 이제 최종 목표, 누구나가 바라봐야 될 목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요 정도는 무조건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호흡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하고 걷기하고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아주 기가 허약해지고 이제 몸 전체가 허약해진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한 20분 걸어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높여갈 때 내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이런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현재 상태에 맞지 않으면 그건 독이 돼요.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오늘 기분이 좋아야 돼요. 딱 요거예요. 기분이 좋다.
정도. 그리고 내일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일 지치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정도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 힘들다, 지친다, 못 움직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운동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운동 역시도 너무 강하게 하면 불씨를 꺼트리거나 내 몸의 진액을 고갈을 시킨다. 내가 만성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내 몸을 살펴가면서 운동량을 차근차근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운동량을 늘려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운동량을 확 올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동량은 항상 뭐랑 비례해야 된다? 식사량. 그리고 최종 목표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식사량이 요만큼 됐으면 운동량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운동량을 올리면 당연히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먹고 싶은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칸이 맞춰져요. 운동을 먼저 올리고 식사량이 따라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량 먼저 올리고 운동량이 따라온다, 요게 안 돼요. 운동량이 올라가야지만이 내 몸이 요구하는 요구량이 높아져서 식사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운동량을 높여야지 그 식사량을 소화를 해낼 수가 있어요. 운동량이 선행하고 그 다음 식사량이 후행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식사량이 늘어나니까 기운이 또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운동량이 높아지니까 또 요구량이 높아졌죠. 그러면 또 식사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식사량을 늘리니까 기운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더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배가 고파지니까 또 식사량을 높일 수 있고, 차근차근 두 개를 같이 끌어올리면 운동량이 계속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운동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면서 한 단계를 수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나한테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살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기가 허약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잘 못 먹고 많이 허약해진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